안녕하세요, 여러분. 흐름에 맡겨라. 노자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 이 말이 그냥 평화로운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인 선언문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이 알던 노자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인데요. 흐름에 맡긴다는 게 정말 정치적인 무기였을까요? 보통 우리 도교 생각하면 자연에 순응하고 욕심 없이 사는 무의자연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자료에 따르면 바로 그 흐름에 맡긴다는 철학이 사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정치적 무기였을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교의 이미지예요. 평화, 자연, 수동성, 흐름에 맡기는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권력, 통제, 정당성. 이건 흐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치자가 그 흐름을 설계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런 평화의 철학이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파트, 권력의 도에서부터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풀 열쇠가 바로 노자가 제시한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노자의 우주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이중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조 안에 모든 정치적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부터 노자가 설계했다는 그 우주의 이중구조, 그러니까 우주의 설계도와 우주의 탄생 이야기가 대체 뭔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층이 바로 우주 본체론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우주의 근본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세상이 막 어떻게 변하던지 간에 절대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원리. 뭐랄까, 우주의 DNA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층은 우주 생성론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스토리예요. 방금 전에 본체론이 DNA 설계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생성론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세포가 분열하고 생명체가 탄생했는지 그 엄청난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그 우주 탄생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인 도에서 시작해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엔 하늘과 땅, 그리고 세 가지 기운을 거쳐서 마침내 만물이 탄생한다.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우주의 창조 과정이 곧바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있거든요.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판본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990년대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히는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원전 300년경에 쓰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도덕경 판본인 곽점초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당연히 학자들은 흥분했겠죠? 그래서 이 가장 오래된 판본을 약 100년 뒤에 쓰인 마왕퇴 백서라는 판본이랑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가장 오래된 판본에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덕경의 핵심 내용들이 정말 많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까? 마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장면들이 싹 다 잘려나간 것처럼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복잡한 우주창조 이야기 있잖아요. 추기 판본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도를 뭔가 신비롭게 묘사하는 부분도 없고요. 또 경쟁 사상이었던 육아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 심지어 노골적인 정치 권력 전략까지 이 모든 게 다 그 100년 사이에 추가됐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도덕경이 처음부터 지금 이 모습으로 완성된 경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교가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승리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전략적 업그레이드였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을까요? 불과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평화롭던 철학에 우주와 정치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더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우주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 넣어야 했을까요? 그냥 기존처럼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삽시다 하는 메시지로는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지목합니다. 자, 첫째는요. 사상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경쟁자인 유가가 인을 얘기하고 법가가 법을 얘기할 때 아니 그 모든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바로 우리 도야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원조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 거죠. 둘째, 낡은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왕조들은 하늘의 뜻을 받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술적인 하늘 대신에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도라는 개념으로 그걸 대체해버린 겁니다. 셋째, 새로운 통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막 혼란한 시대를 통일한 황제에게 폐하, 애쓰지 않아도 세상이 저절로 다스려지는 그런 무의 통치라는 아주 매력적인 청사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황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도라는 우주의 절대 법칙 앞에서는 황제 폐하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논리로 독재를 견제할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거예요. 와,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도록 치밀한 정치 설계도 아닙니까? 자, 이렇게 쭉 살펴보니 노자의 철학이 사실은 정말 치열한 정치적 고민의 산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도덕경은 그냥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고이 모셔진 그런 고요한 지혜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제국을 설계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그 치열한 고민과 전략이 그대로 담겨있는 살아 숨쉬는 정치 선언문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시대를 초월한 지혜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에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시대에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던 시대의 산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